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잔말 말고 입어라. 네 꼴이 하도 처량해서 주는 거니 그거라도 입고 나가야 사람 구실이라도 하지 않겠냐. 지수는 피눈물을 쏟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의 등에 낡아빠진 군데군데 기워진 조끼 하나를 억지로 입혔습니다. 그녀의 마디 굵은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에선 칼날보다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대체 10년을 딸처럼, 아니 종처럼 부려먹던 며느리에게 왜 이런 비정한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평생 정직과 기품을 강조하던 정숙이 왜 아들의 외도를 눈 감아주다 못해 며느리를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정숙이 밤마다 거실 구석에서 돋보기를 쓰고 낡은 조끼를 꿰매기 시작한 그날부터였습니다. 오늘 한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고결한 복수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짧은 인사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찾아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수는 정숙의 집 문턱을 넘던 10년 전 그날의 공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낡은 대문의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릴 때 그 틈으로 새어나오던 매캐한 향 냄새와 오래된 목조 건물의 눅눅한 습기까지도 말입니다. 정숙은 첫 만남부터 지수를 매섭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처럼 날카롭고도 서늘했지요. 내가 민호가 말하던 그 애냐? 손이 참 곱구나. 고생 한 번 안 해본 손이야. 우리 집안 귀신이 되려면 그 고운 손부터 버려야 할 게다. 정숙의 첫마디는 환영의 인사가 아닌 서슬 펄언 경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의 일상은 정숙의 거친 손마디를 닮아갔습니다. 새벽 옷이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지수는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겨울철이면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정숙은 약 한 번 발라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살 부리지 마라. 나 때는 언 땅을 파서 빨래를 했다며 지수를 다그치기 바빴지요.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이토록 나를 미워하실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태생이 가진 것 없는 집안 딸이라서 그런 걸까? 정숙은 시장통에서도 유명한 지독한 짠순이였습니다. 콩나물 100원을 깎기 위해 상인과 1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예사였고 집안에 전등 하나만 켜져 있어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묘한 슬픔을 잃곤 했습니다. 정숙이 밤마다 거실 구석에 앉아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돋보기를 고쳤으며 한숨을 내쉬던 그 뒷모습 말입니다. 굽은 허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주무세요. 눈 침침하신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네면 정숙은 황급히 장부를 덮으며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잠이 오냐? 이 집안에 새나가는 돈이 얼만데 잠이 와?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이번 달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수백 배는 힘든 법이야. 그럴 때면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돌아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민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민호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저러시잖아. 내가 좀 참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 무책임한 위로가 지수의 마음을 더 시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버텼습니다.
정숙이 가끔 지수의 국그릇에 말없이 고기 한 점을 얹어주던 그 찰나의 순간 그 거친 손끝에 묻어있던 아주 작은 온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평생 정직을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시장에서 거스름 돈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노인이었지요. 그런 정숙이 강조하던 가풍은 딱 하나였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다. 그러니 항상 바르게 살아라. 지수는 그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자신이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정당하게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질지 그때의 지수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숙의 행동이 더욱 기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낡고 냄새나는 손뭉치들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밤마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무언가를 바느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바늘이 천을 뚫는 그 소리가 지수의 가슴을 긁어내리는 것처럼 불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가 문틈으로 본 정숙의 눈빛은 이전의 매서움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의 눈이라기보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 밧줄을 꼬는 것 같은 처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어느 날 밤 정숙이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하여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원망이라뇨. 제가 부족한 탓인걸요. 그래 부족하지. 참으로 부족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겠니? 정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시 바느질에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꿰매고 있던 것은 시장 바닥에서도 버려질 법한 구멍난 회색 조끼였습니다. 지수는 그 조끼가 자신의 미래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집안에 낯선 정막이 감돌기 시작하던 그 무렵 정숙은 지수에게 전보다 더 가혹한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맛 떨어진다. 내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힌다며 지수를 밀어냈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드디어 노망이 나신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걸까? 하지만 진실은 지수의 상상 밖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와이셔츠에서 풍기던 그 달콤하고도 역겨운 향수 냄새가 정숙이 그토록 아끼던 집안의 가풍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떤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괴물이 가장 먼저 잡아먹을 먹잇감이 바로 자신의 착한 며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정숙은 그 낡은 조끼 속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마지막 계획을 한 땀 한 땀 심어 넣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은 계절이 바뀌는 시점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도 서늘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소 정숙은 짠순이 소리를 들을지언정 아들의 성실한 만큼은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민호의 구두 굽소리가 자정을 넘겨 대리석 현관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며 그가 들어올 때마다 풍기는 낯선 향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평소 쓰는 은은한 비누 향이 아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진한 장미 향과 독한 양주 냄새, 그리고 무언가 은밀한 곳에서 스며든 눅눅한 담배 연기였습니다. 민호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요즘 회사가 정말 그렇게 바쁜 거예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넥타이를 풀려 다가가면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지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귀찮게 좀 하지 마. 당신이 회사 일을 알아?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당신이 눈이라도 한번 붙여봤냐고. 그냥 잠이나 자. 민호의 목소리는 예전의 다정함을 잃고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지수의 가슴을 긁었습니다. 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년 전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의 구박과 고된 살림에 찌든 초췌한 여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정숙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에게 술 좀 적게 마셔라 호통을 쳤을 정숙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호야, 고생 많았다. 들어가 쉬거라. 그리고 너 지수야. 사내놈이 큰일을 하다 보면 밖으로 돌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니? 내 그 좁은 속사정이 민호를 더 힘들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정숙의 비수 같은 말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눈을 감아주는 것일까요? 지수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정숙의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그것은 종이를 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거운 천을 긁어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정숙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낡은 회색 조끼 하나를 무릎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의 손에는 바늘이 아닌 날카로운 면도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끼의 안감을 조심스럽게 뜯어내더니 그 속에 무언가 빳빳한 종이 뭉치를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얼 하시는 거예요? 저 조끼는 대체 무엇이고 그 속에 넣는 것들은 또 무엇인가요?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점검하는 것처럼 비장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바느질한 땀 한 땀을 마무리할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무언가 결의를 다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더욱 기괴했습니다. 정숙은 지수가 정성껏 끓인 북엇국을 한 숟갈 뜨더니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거냐? 소금기를 이렇게 때려 넣어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10년을 가르쳐도 제자리 걸음이니 내 아들이 밖에서 딴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민호는 어머니의 폭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민호의 액정 화면에 스치듯 지나간 젊고 화려한 여자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다 못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 지금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예의가 아니잖아. 그러자 민호가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예의? 당신이 나한테 예의를 논해?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다고 맨날 인상 쓰고 있는 주제에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 같은 여자랑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민호는 그대로 겉옷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정숙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서 마당이나 쓸어라. 내 그 처량한 눈물바람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명심해라. 이 집에서 나갈 때는 내가 가져온 거 하나도 못 들고 나간다. 내 아들 돈으로 산 건 다 내 거니까. 지수는 정숙의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꿰매던 그 낡은 조끼, 아들의 수상한 외출을 방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향한 도를 넘은 폭언들. 이 모든 이상 징후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지수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질린 채 정숙이 거실 소파 밑에 숨겨둔 그 회색 조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의 모든 비밀을 집어삼킨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날카로운 유리에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미 도끼로 가득 찼고 남편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수는 민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낯선 명품 시계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지수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고 구매자는 민호가 아닌 오수진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10년을 아끼고 아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가계부를 써왔던 자신의 세월이 비웃음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정숙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더냐? 내가 그러고도 이 집안 안주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정숙은 어느새 서재 문 앞에 서서 지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회색 조끼가 들려 있었고 바늘기를 꿰는 정숙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서웠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이 시계 영수증 보세요. 이게 다 우리 집 돈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그 돈이 다 저 여자한테 가고 있다고요. 지수가 울부짖으며 영수증을 내밀었지만 정숙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수증을 빼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더니 지수의 뺨을 때릴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닥치거라. 사내놈이 능력이 있으면 여자 하나쯤 옆에 둘 수도 있는 게지. 너처럼 매력이 없고 아이도 하나 제대로 못 낳는 여편네랑 사느라. 우리 민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수진이라는 아이는 집안도 좋고 사업 수완도 대단하더구나. 내 아들 앞길에 꽃길 깔아줄 아이야.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정직과 도덕을 강조하며 시장 상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님이 가르치신 가풍은 어디 갔나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면서요. 지금 제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내 눈물은 내가 못나서 흘리는 거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곧 사돈댁 아니 수진이네 부모님이 오실 게다. 집안꼴 추하게 만들지 말고 가서 차나 내오너라. 만약 토라도 달면 그날로 너는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잠시 후 정말로 민호가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자 수진과 그녀의 부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라는 여자는 지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정숙 언니 저게 그 유명한 짠순이 며느리예요? 얼굴이 아주 흑빛인 게 집안 우환을 다 몰고 오게 생겼네. 우리 수진이가 이 집에 들어오면 분위기부터 확 바뀔 텐데 말이죠. 민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숙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수진이네 아버님이 이번에 강남 쪽에 빌딩 올리시는데 저한테도 한층 맡기시겠대요. 이런 게 진짜 내조죠. 누구처럼 하루 종일 먼지나 쓸고 있는 게 내조인가요? 지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떨려 찻잔들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로 나간 지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수진이 지수의 발을 살짝 걸었습니다. 챙그랑 뜨거운 찬물이 지수의 손등과 수진의 명품 원피스에 튀었습니다. 아, 내 옷.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 여편네가 미쳤나 봐. 수진의 비명에 민호가 벌떡 일어나 지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깨진 찻잔 파편이 지수의 무릎을 찔러 선혈이 배어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부러 그랬지? 질투나서 우리 수진이 옷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지? 민호의 고함보다 더 아픈 건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정숙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조끼의 마지막 바느질을 마친 듯 실을 이빨로 끊어내더니 바닥에 쓰러진 지수를 향해 낡은 조끼를 던졌습니다. 천한 거차 하나 제대로 못 내오고 내 꼴이 하도 처량해서 내가 이 조끼 하나 주마. 이거라도 입고 내 무릎에 피나 닦아라.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이 집에서 나갈 준비해. 이혼 서류는 민호가 이미 준비해뒀으니 도장만 찍으면 된다. 지수는 피가 흐르는 무릎을 부여잡고 정숙이 던진 조끼를 보았습니다. 걸레보다 못한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회색 조끼. 지수는 그것이 자신의 10년 세월에 대한 성적표라고 느꼈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부모는 박장대소를 하며 지수를 조롱했고 민호는 어머니 저런 쓰레기를 왜 줘요? 아깝게 라며 지수의 가슴을 다시 한번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소파 뒤로 돌아앉은 정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그녀의 마디 굵은 손이 소파 가죽을 뜯어낼 듯 꽉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조금만 더 참아라. 저 악마들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할 때 이 시어미가 너를 위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테니 저 뱀 같은 것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달려들 때 이 낡은 조끼가 너의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어줄 게다. 지수는 그 깊은 속뜻을 모른 채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바닥에서 홀로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끝난다는 절망감과 평생을 어머니로 믿었던 정숙에 대한 배신감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에게는 단 한 번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던진 그 조끼를 입고 차가운 복수의 길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거실의 시계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변호사를 대동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상간녀 수진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정숙의 닭이 세트를 휘저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퀭한 눈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숙은 어둠 속에서 밤새 바느질을 마친 그 낡은 회색 조끼를 무릎에 얹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차갑게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장 찍어. 어제 수진이네 부모님 앞에서도 망신당했으니 이제 더 볼 것도 없잖아. 위자료는 없어. 당신이 우리 집안에서 쓴 돈이 얼만데 염치 없게 돈을 바라겠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이럴 거예요? 10년을 당신 뒤바라지하며 산 내 세월이 고작 이 종이 한 장에 끝나는 거냐고. 수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어머 언니, 10년 동안 무능하게 밥만 축냈으면 조용히 나가는 게 예의죠. 민호 씨가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제 내가 그 빈자리 채울 테니까 걱정 말고 사인이나 하세요. 지수는 눈을 돌려 정숙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이 집안에 밥만 축낸 사람인가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무능한 건 죄다. 남편 하나 단속 못하고 아이 하나 못 낳고
내 비위조차 제대로 못 맞추는 며느리를 내가 왜 더 데리고 있어야 하니? 당장 찍어라. 내 아들 앞길 막는 꼴떠는 보기 싫다. 지수는 피눈물을 흘리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지수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민호 씨 돈으로 산 거니까 두고 가셔야죠? 몸만 나가세요, 몸만. 민호는 지수의 팔을 잡아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나동그라진 지수를 향해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무릎 위에 두었던 그 낡고 냄새나는 회색 조끼를 지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꺼져라.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리 들리면 내 아들 앞길에 재수 붙을까 봐주는 거니까. 그거라도 입어야 사람 꼴 면하지 않겠니? 지수는 그 조끼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잔인하세요? 제가 어머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민호가 지수의 등을 떠밀며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상간녀의 박장대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 낡은 조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끼는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정숙이 문고리를 붙잡고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숙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피가 나도록 짓씹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죽지 마라. 절대로 죽지 말고 살아남아서 이 애미의 도끼를 너의 칼로 만들어라. 정숙의 혼잣말은 거실을 가득 채운 상간녀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지수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블라우스 한 장만 걸친 채 쫓겨난 그녀에게 남은 건 시어머니가 쓰레기라며 던져준 조끼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끼 안감 속에는 민호와 수진이 그토록 갈망하던 정숙의 전 재산과 그들의 파멸을 부를 증거들이 한 땀 한 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추위에 몸이 덜덜 떨리자 살기 위해 그 조끼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조끼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딱딱한 종이 뭉치가 손끝에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원의 밤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칼바람은 지수의 얇은 블라우스를 비웃듯 파고들었고 맨발의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수는 벤치에 주저앉아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 낡은 회색 조끼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찌든 때가 꼬질꼬질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이 조끼를 걸치자마자 묵직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차라리 때리시지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옷을 입혀서 내쫓으셨나요? 지수는 오열하며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정숙이 쓰다 남은 몽당 연필이나 바느질용 골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더 깊숙이 밀어넣자 겨드랑이 밑 안감 안쪽으로 두툼하고 빳빳한 종이 뭉치가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조끼의 실밥을 손톱으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실밥이 터지는 소리가 정숙이 밤마다 내던 그 기괴한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안감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수십 장의 무기명 채권과 고액권 수표 다발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100원 한 장에 벌벌 떨던 짠순이 시어머니가
사실은 거대한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을 더 번쩍 뜨게 만든 건 채권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가죽 수첩과 검은색 USB였습니다. 수첩의 첫 장을 넘기자 거칠지만 정갈한 정숙의 필체가 지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수야, 이 못난 시미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민호 그놈은 이미 사람이 아니더구나. 상간녀와 짜고 내 인감까지 위조해 집과 땅을 자기 앞으로 돌려놨어. 내가 너를 감싸면 그 탐욕스러운 뱀들이 너까지 물어뜯어 죽일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장 비참하게 내쫓는 악마가 되기로 했다. 지수는 글자가 번져 보일 정도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첩에는 지난 몇 달간 정숙이 로펌 사무국장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은밀히 조사한 민호의 비리 내역이 수사보고서처럼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회사 돈 50억을 횡령해 수진의 차명 계좌로 빼돌린 정황. 수진이 사실은 꽃뱀 출신의 전문 사기꾼이며 이미 3번의 혼인 빙자 사기 전과가 있다는 증거 자료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끼 안감에 숨긴 채권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인생의 전부다. 민호놈이 알면 당장 뺏어갈 테니 일부러 걸레처럼 기워놓았다. 이 돈으로 당장 변호사를 사고 내 권리를 찾아라. 수첩 맨 뒷장에 적힌 번호는 내 로펌 후배 변호사다. 회색 조끼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목숨을 걸고 너를 도울 게다. 지수는 차가운 벤치 위에서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잔인했던 폭언들이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내뱉은 처절한 비명이었다는 것을, 그 거친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방패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USB 속에는 민호와 수진이 거실에서 정숙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모의하던 녹취록과 정숙의 인감을 훔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떡하시려고요? 저만 이렇게 살리시고 어머님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떡하시려고요? 지수는 조끼를 가슴이 터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조끼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는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의 향취였습니다. 지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가운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정숙 여사님의 며느리입니다. 회색 조끼의 주인이 지금 그들을 처단하러 가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서슬 퍼런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고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옥에서 건네준 이 낡은 조끼는 이제 빌런들의 목을 옥죄는 가장 날카로운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지수가 집에서 쫓겨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정숙의 집 거실에서 화려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벌써 정숙의 가구들을 다 내다버리고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를 들여놓았고, 민호는 정숙의 인감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산 명품 시계를 차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정숙은 거실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왜 그래요? 이제 수진이가 우리 집주인인데 좀 웃으세요. 그리고 저 낡은 조끼 안 입으니까 집안 공기가 훨씬 낫네. 민호가 비아냥거리며 위스키 잔을 흔들 때 육중한 현관문이 예고도 없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일주일 전 거짓골로 쫓겨났던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준 조끼 속 채권으로 선임한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이 그녀의 뒤를 호위하듯 버티고 서 있었고, 지수의 몸에는 정숙이 평소 강조하던 기품 있는 정장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나? 설마 그 걸레 같은 조끼 돌려주러 온 거야? 수진이 깔깔대며 다가오자 지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지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이 가르쳐준 대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수진 씨, 아니, 정과 3범 김미숙 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혼인 빙자 사기로 이미 수배 중이시던데 내 남편 돈으로 산 그 원피스가 교도소 복장보다는 편하겠군요.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야? 수진이가 사기꾼이라니. 지수는 조용히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어머님 인감을 위조해서 재산 빼돌리는 영상, 그리고 수진 씨와 짜고 어머님을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모의한 녹취록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회사 돈 50억 횡령한 내역은 방금 검찰에 넘겼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민호가 달려들어 USB를 뺏으려 하자 뒤에 서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때 구석에서 침묵하던 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비정한 시어머니의 연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오만한 아들을 향한 깊은 멸시만이 감돌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말했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너를 내 자식이라 믿고 기회를 줬던 내 10년이 아깝구나. 정숙은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지수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수야, 고생 많았다. 그 낡은 조끼가 너를 잘 지켜주었더냐?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서 그 지옥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민호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은 이미 일주일 전에 지수에게 증여 완료되었다. 민호,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무단 침입자일 뿐이야. 당장 내 집에서 저 천박한 년과 함께 꺼지거라. 수진은 무릎을 꿇고 정숙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민호 씨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호와 수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화려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지수와 정숙이 서 있는 그곳만은 정적이 흐르는 성역 같았습니다. 민호가 연행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감옥 가면 죽어요. 정숙은 차갑게 등을 돌리며 마지막 일가를 날렸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이 집안 가풍이다. 나가서 내가 흘린 피눈물만큼 반성하거라. 빌런들이 끌려나간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정숙의 굽은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비로소 지옥 같던 10년의 세월이 끝나고 진실의 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지른 비명은 멀어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수는 거실 한복판에 홀로 서서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낡고 기괴한 회색 조끼를 천천히 벗어내렸습니다. 조끼 안감에 뜯겨진 실밥들이 마치 10년 세월의 흉터처럼 애처롭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지수의 물음에 정숙은 대답 대신 지수를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끼던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고 물이 끓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정숙의 거친 손마디가 차를 우리는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단하고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굽은 등은 평소보다 조금 더 작아 보였습니다. 지수야, 너는 이 애미가 정말 무서웠겠구나. 그 모진 말들을 다 듣고도 어떻게 견뎠니? 내가 너를 내쫓던 날 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그 조끼를 입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나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았다. 너는 내가 가르친 대로 기품을 잃지 않는 아이였으니까. 정숙은 차를 내밀며 지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마디 굵은 손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지수의 심장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킨 것은 단순한 재산이나 집안의 체면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사람에 대한 도리, 그리고 억울하게 짓밟힐 뻔한 며느리의 존엄이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내 아들이지만 핏줄보다 무서운 게 욕심이라는 걸 이번에야 뼈저리게 느꼈다. 지수야, 이 집과 재산은 이제 다 내 것이다. 나는 이제 너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동네 흔한 할머니로 살련다. 내가 나를 용서하든 말든 그것은 내 몫이다. 지수는 정숙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서름과 오늘 느낀 전율,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가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사실은 자신을 지탱해준 가장 뜨거운 격려였고 그 낡은 조끼는 세상의 풍파를 막아준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정숙과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콩나물 100원을 깎기 위해 상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정숙을 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정숙 할매, 오늘은 며느리랑 같이 오셨네? 두 사람 보기 참 좋구먼. 지수는 그 웃음 속에서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평생을 쌓아온 정직과 연륜이 만들어낸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지수는 정숙이 꿰매주었던 그 회색 조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세탁하여 액자에 넣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지수에게 단순한 옷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과 강인한 품격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작게나마 선생님의 마음을 울렸다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소중한 하루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이 되는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선생님의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동화 감동사연이었습니다.